역사와 인물 속 숨겨진 경제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제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려줄 가이드 박혜수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친구도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민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도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부터 총 3편에 이르는 역사와 인물 속 숨겨진 경제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인물이 어떻게 경제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용하는 경제 시스템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우리 보민이도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한국과 세계의 주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는지 대처 방법까지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보민이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네, 몇 년 전에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했을 때 경제가 위험하다, 경제 위기가 곧 올 수 있다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제 위기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했어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이 위축됐고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위기 상황이 있었죠. 경제 위기는 대체로 나라 전체 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기도 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게요. 외환 위기라고 하면 IMF 맞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IMF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인데요.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 전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바로 1990년대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와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면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업들이 확장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확장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부실한 사업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아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다고 했죠? 이 빌린 돈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인데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도 확장했고, 그리고 또 빚을 많이 져서 문제가 생겼던 거군요. 맞아요. 1997년에 태국에서부터 시작된 동남아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돈을 빌려줬던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외화, 즉 달러는 빚을 모두 갚을 만큼 많지는 않아서 외화가 부족해지게 됐고 외국에서 빌린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됐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부도 사태를 면하기 위해 우리 보민이가 알고 있는 IMF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으로 외화가 부족한 나라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제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예요. 그러면 부도 위기를 IMF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부실한 우리나라 경제를 바꾸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이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죠. 금리를 20%대까지 올리게 되면서 수많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고 도산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당시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9%를 기록할 정도였죠.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막 슬퍼했던 이유가 외환 위기 때문이었군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IMF의 지원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4년이 채 되지 않아서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네? 그렇게 빨리 극복했다고요? 어떻게요? 우리 보민이 혹시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금을 모으는 운동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말 그대로 금모으기 운동은 국민들이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는 데 보탰던 운동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모인 금이 총 200톤이 넘었고 덕분에 외화 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죠. 많은 국민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겠죠? 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거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렇게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환골탈퇴하게 되는데요. 기업들은 규모보다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을 높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기도 했고 또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청년들이 공기업과 대기업에만 취업하고자 해서 청년 실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어요. IMF 외환 위기라는 사건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네요. 그렇죠. IMF 외환 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고 그만큼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어요. 그 경험 덕분에 한국 경제는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고 다시는 이런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됐어요. 위기 속에서 배운 교훈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로 더 강해졌던 거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경제 위기 사건 중 하나예요. 당시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대출, 즉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막 빌려줬던 거죠.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이었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해준 상품 이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다른 말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사람이 돈을 빌리면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빌린 돈을 갚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이유는 당시에 주택시장이 너무나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 생각해서였죠. 아,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게 되면은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네요. 정확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버려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은행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고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런데 미국 은행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했는데 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의 은행들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이 만든 대출 상품에 투자한 다른 나라 은행들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고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동시에 큰 손실을 보게 됐죠. 그러면 도대체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은행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서 빌려줄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따라서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 영향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됐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기업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게 됐어요. 아, 코로나19 때도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침체되었잖아요. 이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건가요? 맞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은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해요. 그러면 또 기업은 일자리를 줄여야겠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걸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불러요. 이 당시에도 코로나19의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에 빠졌답니다. 그러면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는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건가요? 2008년 경제 위기는 전 세계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했어요.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앞장서서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웠답니다.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이요? 네, 양적 완화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어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나 금융자산을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말해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금융자산을 사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이때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이 시중은행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인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 정책을 도입해서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은행들에게 돈이 다시 생겼으니까 사람들이나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을 가지고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시작하게 됐고 기업들이 자금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따라서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에 돈이 다시 돌고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함께 시행했어요.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렸을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적어지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비하고 또 돈을 빌린 기업들은 투자하게 되면서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시중에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네요. 정답이에요. 우리 보민이 경제 전문가 다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G20이라는 회의를 통해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어요.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은행들이 자본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도록 해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도록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많은 노력 덕분에 경제가 회복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교훈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한국과 세계가 겪은 두 번의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각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봤는데요. 보민이는 어땠나요? 경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더라도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보민이가 말했듯이 경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경제는 단순히 돈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과 의지로 움직이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